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모두 해명 가능한 의혹들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한국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네, 단식으로 황교안 대표가 쓰러진 뒤에 한국당은 오히려 패스트트랙 협상에 더 강경한 모습입니다. 이 관련 내용과 함께 또 다른 정치권 이슈들 오늘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연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인물들 한 서너 명 되죠, 인물들이. 네. 오늘도 일면을 장식했던 이름 그중에 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얘기부터 좀 할게요. 네. 물론 다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얘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청와대 쪽에서 과연 이 사건, 이 두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지금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일단 선긋게 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어떻습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감찰 중단했느냐, 왜 중단했느냐는 그 의혹이고 예.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거니까 감찰 무마, 이건 감찰을 오히려 시킨 거죠. 감찰과 수사는 다릅니다만 이런 이제 큰 양갈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지금 이 쟁점이 앞으로 말씀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 당시에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 이렇게 좀 삼각고리가 있고 이러한 선상에서 뭔가 이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닌가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 문제가 의혹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제 이 사안을 청와대 대 검찰의 프레임, 그러니까 검찰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검찰은 또 이제 이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그냥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양쪽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단지 주장은 일단 그 민정비서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여론 동향을 보고하고 민정을 파악하고 민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친인척을 관리하고 이런 역할인데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찰은 이제 반부패 비서관 산하의 그 특감반이 하는 거거든요. 특감반은 사실 민정비서관 산하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보도에 의하면 민정비서관이 따로 또 특감반을 운영했다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 이제 백원우 비서관이.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경계가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더구나 이건 선출직이기 때문에 김기현 울산시장이 물론 전 울산시장입니다만 그때는 울산시장이었죠. 그다음 왜 고위공직자가 아니고 선출직인데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왜 했느냐라는 제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비리가 됐건 첩보가 됐건 투소가 됐건 이거를 그대로 전달했느냐 아니면은 뭔가 가공하고 생산해서 전달했느냐가 또 쟁점인 것 같아요. 예. 그 말도 약간 지술이 다르다.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지금 있다라는 말씀 일단 드립니다. 예.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에 후폭풍이 거셀 것 같은데요. 최 교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싶습니까? 예, 한마디로 터질 게 터졌고요. 이 정부 들어서 이 청와대 이른바 특감반이라든가 또 청와대 이런 민정 조직들 이게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사실은 이건 말하자면은 백악관에서 FBI를 다 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셈이거든요. 예컨대 우리 대통령제와 비슷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런 민정수석실 같은 조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막강하지만 대신 뭐가 있느냐. 조국 수석이 딱 했어야 될 법률비서관 정도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FBI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왜 이게 대통령실 산하에 들어가면 안 되냐 그러면요. 선별하게 됩니다. 그럼 대통령의 입맛, 나중에 대통령까지 다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과 가까웠던, 근데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수행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가깝고 다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람을 봐줬다라는 이런 의혹. 또 지금 나오는 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 당시 시장 후보를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이것도 대통령의 친구를 봐주려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 불씨를 스스로 끌어들인 셈입니다. 청와대에 이런 다른 조직이 있어서 특감반이며 무슨 반이면서 모든 민정에 관한 첩보, 수사 첩보를 가지고서 다시 하명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결국 화를 부른 셈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특히 이 가까운 사람들과 이 관계에서 어떤 청와대가 어떤 작용을 했느냐 이게 드러나는 셈이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고리를 진 사람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지금 사표를 냈죠. 이분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많은 진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분은 사실 검찰 출신인데 조국 수석 당시 조국 수석의
부탁으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반부패 수사관이라고 아마도 처음에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돕기 위한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이런 어떤 무마 의혹, 어떤 하명 의혹 이런 의혹이 번지는 사태에서 아마 그 사태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 같고 지금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2번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백원우 전 비서관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예. 이분 을 보면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워낙 많은 사건을 이집했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백은우 민정비서관의 그 당시 역할 또 여권 내에서 비중을 감안해 보자면은 지금 황운하 대전 경찰청장이 이 문제에 관련돼 있습니다만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었죠.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접대왔다는 사건에 대한 일선 경찰 조직이 느꼈을 이런 부담감, 특히 그것이 선거일 시작 때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은 이미 이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경남에 있었기 때문에 마산 창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거기까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마침 또 당시에 또 창원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는 이런 수사 같은 것도 특정한 혐의가 없으면 안 하는 법인데 예. 전격적으로 이어졌다는 것 자체도 앞뒤로 상당한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두 분 다 좀 짚어주셨는데 네, 백원우 그러니까 전 민정비서관실의 민정비서관이 사실 이번 사태에 두 사안에 모두 다 연관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는 이야기가 단순 이첩일 뿐이었고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보고조차 될 사안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하는 이야기는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황운하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이 수사가 고소가 된 지가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검찰 측의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유재수 전 비서관 얘기는 이제 조국 전 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김기현 전 시장 건과 유재수 전 부시장 건이 막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에 두 사안 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뭐 언론의 용어를 빈다면 키맨으로 떠오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 지난 조국 사태 때도 이런 좀 검찰이 뭐 항명한다 대통령에게 이러한 그 지금 그 청와대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이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시간이 지난 걸 왜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민주당에서 피의자 사실 유포, 허위 뭐 언론에 유포한다, 피의자 사실 공표, 비교사실 유포.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뭐 한켠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그건 본질은 아니고요. 예. 유재수 전 시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감찰이 무마됐고 또 그 이후에 또 민주당 몫에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갔고 또 부산 부시장으로 간 거 이런 것들 또 김기현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앞서 말씀처럼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했는데 경찰이 잘 듣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국민들 보기에는 의혹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그 첩보를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느냐 아니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전달해서 김기현 시장의 낙선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라는 게 바로 쟁점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건 뭐 전혀 단정할 수 없어요. 뭐 최종적 무혐의가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나 시간이 지났다 이런 건 크게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또 다른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일 뿐인 것이지. 예. 이런 것도 또 하나 문제가 백원우 비서관과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른바 3인 회의라는 것도 보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그야말로 이게 좀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선거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이거는 우리 청와대가 이건 분명하게 어떤 그 문건을 공개하든지 이래가지고 의혹이 없게 해야 됩니다. 예. 또 정치적 공방을 계속하면 예. 국민들 너무 피곤합니다. 두 사안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된 논란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일명 뭐 하명 수사와 네. 관련된 이 논란 이 두 개까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정치권에 좀 파장이 더 클 거라고 보세요? 유재수 저는 굳이 글쎄 어느 게 더 크다라고 견주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굳이 말씀을 저보고 하라고 그러시면 유재수 전 시장 건이 더 큰 것 같아요.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만 그리고 금융위원회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조국 수석이 국회에서. 근데 그게 금융위원회에서 징계를 거치지 않고 사직한 다음에 더 높은 영전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사실상의 그 1급짜리거든요. 민주당 전문 1급인가 2급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가고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어쨌든 그 배경이 있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시장 건은 어떤 뭐 첩보가 있으니까 전달했다고 치더라도 이 건은 조금 더 무게가 더 있지 않는가. 굳이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예, 검찰이 글쎄요 청와대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기 최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송철 예.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첩보를 수집하고 보고를 했고 했다는 거는 의혹 수준이니까 의혹이죠. 그 부분은 네, 좀 의혹이죠. 정리를 하고 가고요. 박형철 비서관이나 경찰 쪽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또 백원우 전 비서관이 하는 이야기 해명과 주장은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그럴 텐데 이제 수사를 밝힐 겁니다. 우선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은 보면 유재수 부시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될 사안을 그동안 미루어왔던 거죠. 덮어두었던 겁니다. 사실은 청와대가 만약 특별감찰반이라든가 이런 게 할 일이 있다면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라거나 또 아주 고위직 공무원에 관한 이런 문제는 사실은 바로 처리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덮었죠. 덮고 그 과정이 지금 여러 가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 교수님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니 징계를 해야 될 사람이 징계를 사표를 내고 더 높은 전문위원으로 간다든가 또 부산시장을 간다거나 이런 배경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까지 선체가 된 것이냐 이런 게 있을 테고요. 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 이 사건은 진짜 정말 앞뒤가 선거 때는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각근도 고치지 않는다고 야밭에서. 그런데 지금 딱 명백하게 떨어지는 사건을 했거든요. 그것이 이 사실은 원래 청와대가 이런 사건에 청와대와 일선 사정경에 따로따로 있는 것은 청와대는 이런 문제까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첩보라고 하더라도 그 첩보는 경찰청에서 경찰에서 자기 판단으로 또 검찰에서 여러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그런 정보를 다 모아서 취합해서 이첩하고 한다는 것도 이건 상당히 그 자체가 하명으로 비추는 것이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민정비서관 당시 상당히 막강했던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전격적인 수사가 압수수색이 선거와 함께 맞물려서 시작됐다는 점, 이건 뭐 명백하게 앞뒤로 보건대 사람들이 정황상 사람들의 의구심이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자면은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명백히 청와대가 하던 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로서야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거나 또 경강부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자체는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더구나 예. 박형철 이제 비서관의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봤던 진술도 있고요. 검찰에 그동안 수사가 있습니다. 이 검찰 울산 지금에서 이 수사를 하면서 했던 울산지검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민정수석 개입 부분, 이 부분도 뭐 의혹 수준이니까 검찰에서 확인할 부분이 아닌가. 모든 게 다 의혹이죠.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그런 건 걸 좀 없는 말씀 거죠. 전해드리고 싶고요. 한국당이 글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할지도 관심인데 이른바 3대 친문 게이트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 곧 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글쎄요 이 사건을 또 어떻게 좀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국당으로서는 호재죠. 호재다. 지금 뭐 네. 이제 청와대 개입설이 자꾸만 나오고 그런 논란과 의혹이 있는 거고요. 유재수 전 시장이 워낙 또 친문 내에서는 상당히 그 이제 유력한 인사다라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일단 뭐 게이트로 규정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들 은행 대출 사건까지 같이 엮고 있는 상황이 이른바 이제 3대 농단 병원이요? 의혹이다. 우리들 병원. 예. 병원, 우리들 예. 병원. 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한국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안을 자꾸 정치적으로 키우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게 당연한 건데 객관적으로 봐도 대단히 휘발성이 강한 것만 틀림없어요. 이걸 뭐 여권입니다. 이것도 진영으로 갈라서 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당이 이걸 과도할 정도로 포장할 가능성은 높죠. 그래서 국정조사 주장할 것 같고요. 예. 일각에서 벌써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한국당 내에서. 예. 그 얘기 나오고 이제 아마 전방위적으로 이 사안을 키울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당도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이걸 나가야지 지나치게 이걸 청와대 권력 게이트를 규정을 해서 선거 유리하게 활용하려 한다면 또다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봐라. 이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예. 사실 확인 있는 후에 팩트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따지고 비판하고 들어가야지 지나치게 게이트로 3대 게이트로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라고는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서 조금 더 팩트가 몇 개 밝혀진다면 뭐 그 의혹 있으면 국정조사 해야 되겠죠. 그게 뭐 정치로 어떻게 이용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정당 간의 문제고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조금 더 진전이 돼서 그렇다면 뭐 그거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예, 저는 오히려 민주당과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문제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지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야기하듯이 그 문제가 떳떳하다고 하다면은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한국당이 공격할 이런 소재도 없어지겠죠. 그러나 지금 그걸 감추고 밝히지 않고 또 자꾸 지연시키고 이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가 해야 되는 게 이런 일입니다. 지금 권력 내부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굉장히 심각한 의혹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기 어려운 의혹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의혹이 생겼을 때 오히려 집권 여당이나 정부는 당당하게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같이 풀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만일 안 하고 정치적 공방으로만 치부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휘발성을 자꾸 이제 더 만들 겁니다. 예,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앞서 이 사안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그렇습니다. 표현을 네. 좀 해주셨는데 그럼 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안이 내년 4월 총선에까지 좀 갔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국정조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여당이 자기들이 결백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나왔다면 오히려 진작 그것이 이제 진정될 것이고요. 만일 그걸 덮고 감추고 또 지연시키고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새로운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당장 그동안 징계도 안 했던 유재수 시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전 부시장이. 예. 자, 그런 사건 드러났죠. 또 지금 검찰에서 경찰이 당시에 울산 경찰청에서 조사하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 조사하던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자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여당으로서도 이렇게 여당이 감추고 거부하고 이럴 경우에 오히려 4월 총선에 이제 더 큰 소재로 이제 커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단식 8일째 의식을 거스러서 병원을 옮겨졌고 치료를 받고 일단 회복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회복이 된 뒤에 바로 단식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를 했고요. 또 다른 2명의 최고위원들은 여성 최고위원들은 동두 단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들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건 뭐 다른 한국당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단식과 그다음에 지금 올라와 있는 선거법 관련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 연계 문제 한국당은 오히려 더 강하게 좀 나오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식을 통해서 충분히 입장은 전달이 됐어요. 단식을 해서 이제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270명 지역구로 하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폐지한다.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 이른바 연비제라고 얘기하는데 약자로 연비제의 그 지난 해에 12월 15일 합의했을 때 그때의 취지는 어쨌든 비례대표를 좀 늘려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큰 틀에서의 제도 발전의 방향입니다. 근데 거기 어쨌든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합의했다 안 했다 가지고 또 심상정 대표하고 또 약간 뭐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근데 비례대표를 폐지하자 이건 협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의 비례대표가 너무 많다라든지 이거 좀 줄이자 지역구를 너무 많이 줄인다 26석 줄이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준연동형 비례 준연비제죠 말하자면 연동을 100% 시키지 않고 50%만 연동시키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 단식으로 밀어붙인다.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식의 정치, 진영의 정치, 강경 정치 이런 건 시대적의 정신에 맞지 않아요. 과거 군사정권 그 거악과 싸울 때 야당들이 힘이 없을 때 마지막 저항선이 단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와서 보면 단식이 너무 이렇게 평범한 일상적인 정치적 이슈를 달성시키기 위한 다시 말하면 정치적 효능감을 제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측면이 있어요. 단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뭐 황교안 대표의 단식 절대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나름 또 제1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또 다시 뭐 지금 다행히 지금 단식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이제는 협상에 들어가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협상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접점이. 지금 민주당도 뭡니까 지금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 줄이고 240대 60 얘기도 나오고 250대 50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너무 지나치게 이거에만 집착하지 마라. 어쨌든 단식해서 당내 또 리더십 결속은 또 확인한 게 있어요. 그건 나름 성과이기 때문에 또 너무 단식 집착하고 강경 투쟁을 하고 협상 안 한다. 이런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런 이유에 있을까요?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동조 단식 중인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에게 단식을 중단을 권유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정말 단식을 중단하게 된 결정이 맞다면 글쎄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의 건강도 물론 하나의 이유겠지만요. 지금 우선 이제 정치 지도자, 야당 정치 지도자가 단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건 정치적 소통, 정치적 협의가 막혔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비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YS DJ 때는 YS 때는 군사 독재 아래에서 정말 정치적 자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이 단식이었죠. DJ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교안 당 대표도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와의 면담도 거부당하고 좀 이틀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당과의 대화도 되지 않고, 여당과의 대화도 되지 않고요. 여당은 지금 오로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왜 지금 갑자기 공수처법을 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정의당하고 일부 소수 야당들이 지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걸어서 공수처를 지금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공수처 맞물려 가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 시기에 꼭 공수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과연 그 민주당 내부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는 이런 선거법이 과연 될 것이냐. 이게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돼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조리 봉쇄된 채 지금 그 정치적인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 협상의 여지, 그 새로운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 단식이었고, 이 지금 단식을 중단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과거 YS나 DJ가 했던 단식과는 좀 양태가 다릅니다. 뭔가 하니까 노천 단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계절에 밖에서 단식하고 더구나 지금 60대인데 이게 굉장히 건강에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단식은 사실 실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더 이상 단식을 이어갈 경우에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아마 권고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고요. 어쨌거나 이로 인해서 야당 지도자의 이 비상한 그 단식을 통해서 다시 대화와 왜 이 시절에 공수처라는 것을 지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를 뺏어오기 위해서 공수처를 하자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자면서 왜 공수처는 기소와 수사를 다 독점하는 저 근대 체계 법 체계에 맞지 않은 이런 걸 고집하느냐. 이런 이제 야당의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자면은 충분히 대화해야 될 내용이고 또 선거법은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일방적으로 일부 야당과 여당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습니다. 이런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제 대화해야 됩니다. 한국당이 이렇게 단식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막아서겠다라는 의지는 바뀌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계속해서 한국당이 반대만 한다면 밀어붙이겠다 강행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또 단식 농성이 또 이쪽에서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요즘 정치는 정말 전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정치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드려요. 전형적인 반정치예요. 엔티 폴리틱스 영어로 말하면. 이건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아니고 뭐든지 자기 주장만 100%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안 되면 단식이고 안 되면 장애투쟁이고 안 되면 또 뭐 머리도 깎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너무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일단 한국당이 무조건 자신들이 요구하는 걸 관철시키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공수처도 나름대로 또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처럼 저러한 논리도 있지만 또 반대 논리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라는 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주면 또 받기도 하고 기브 앤 테이크, 획득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게 전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이 길어졌는데 지금 이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조건 밀고 나가다 그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죠. 지금 끝까지 협상을 안 하겠다는데 결국 뭐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할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그 협상만 합니까? 그러니까 특히 선거제는 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합의하는 게 맞아요. 그 합의제 정치가 또 정치 발전의 방향이에요. 다수결 정치라는 건 민주주의 하나의 수단인 것이고 다수결 정치에서 합의제 정치로 하는 게 정치 발전의 방향이거든요. 합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다당제를 해서 그 협치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연비제 그 취지도.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는 분들이 그 다당제 되는 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한국당도 무조건 270대 제로 그리고 공수처 폐지, 공수처 설치 반대로만 갈 게 아니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225대 75에서 좀 양보하겠다는 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협상에 이 여지가 있다고 봐요. 이건 또
또 뭐 저희 필리버스터하고 또 단식하고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선거인데 예산은 어떻게 갈 것이며 선거 앞두고 뭐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효능감만을 높이기 위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당도 그 생각 일단 버리시고 그리고 단식 중단하시고 그리고 민주당도 한국당 최대한 존중해서 같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게 갈 수밖에 없다.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안 관련해서 몇 가지 숫자를 방금 언급해 주셨잖아요. 너무 다 많은 안들이 있어요. 근소정당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최적의 조합이 나와야 될 텐데 일단 뭐 연동률이 40%에서 100%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의견을 어떻게 좁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최 교수님은 어떤 게 지금 현실에서 가장 맞다고 좀 이게 이제 보십니까? 100% 연동제가 있고 이제 50% 연동제가 있고 지금 40%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연동이라는 게 지역과의 비례대표를 연동시키는 거거든요. 지금은 병리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몇 개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제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전부 지난 선거 때까지 학판 시뮬레이션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준연동형이 더 유리한 정당도 있고 또 의석에 따라서 준연동형이 같은 정당에 분리해질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는 거 가지고 자꾸 무조건 거대 정당들은 분리할 거다. 특히 한국당이. 그 계산도 잘못되는 거예요. 한국당에게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너무 이 숫자 같은 거 정확하게 보면 지금 현재 250대 50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250대 50이면 지금 47석인데 3석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비례대표.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240대 60이면 조금 몇세 명 늘어나니까 비례대표가. 근데 증원을 해야지 뭔가 이제 이 지역구에 숨통이 트이는데 또 국민들께서는 또 국회의원 증원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불변의 하나의 그 상수라면 조금 비례대표를 늘리면서 지역구 살짝 줄이는 요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 이 비례대표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사는데 독일의 경우는 이제 히틀러 그 독재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강력한 권력을 주면 안 된다. 합의제로 가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고 내각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려면은 내각제적 요소 우리처럼 강력한 대통령제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어긋나 가지고 정치가 아주 수렁에 빠지는 꼴이 생깁니다. 오히려 내각제를 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발해버리거든요. 비례대표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각자의 특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아마도 지금 여기서는 숫자 250대 50으로 거의 변동 없이 하면서 3석 정도만 줄이면서 아마도 정의당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연동률을 100% 하자 이럴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요. 사실은 민주당이나 이런 당은 비례대표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자기들이 이제 가져가겠다는 지금 현재의 그 정당 지지 구성도로 보면 그렇다는 것인데 또 우리 최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민심에 어떤 역풍을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단순한 그 수식 싸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제도를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각의 비례성도 높이고 대표성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어느 순간에 역사적 전통이라든가 정치적 합의 없이 이렇게 단순히 밀어붙이다간 그건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정당의 계산 착오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우선의 정치적 혼란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협의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국회 혁신특별위원회가 일 안 하는 의원들 세비를 깎겠다라는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 순차적으로 세비를 삭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 내에서 소속 의원 5분의 1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정당에 있는 보조금도 삭감을 하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열어두고 이런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또 뭐 국회 뭐 하기 이거 수억 차례만에 발표됐습니다. 아마도 국회가 욕을 먹고 하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거의 뭐 참 운명 계좌 먹기 내놓은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이 이 실현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협의를 하고 여당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살리고 사람들한테 좋은 정책을 제공해 줘야지 좋은 정책을 제공 못 해줘서 실패하고 욕을 먹으니까 이런 얄팍한 방식으로 결국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 출석하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출석 안 하겠지만 다 출석하면 뭐합니까? 싸우고 서로 별로 생산적인 정치가 없으면은 출석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 정치의 비생산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정치의 질을 높여야 되고 그런 정책을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사람들 어렵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좀 이런 거 아닙니까? 소주성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일자리 빼앗고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만들고 지금 뭐 주 52제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도 일 못하게 만들고 이런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거 최 교수님께 잠깐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미국 당국자의 내년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
안 열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해찬 대표도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요. 당 내부에서도 조금 왜 굳이 저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입지 뭐 지금 다음 달 10일인가요? 임기 만료되지 않습니까? 있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본인은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말 아닌가 이렇게 저는 또 이 정도 말했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정적으로. 우리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북미회담을 해봐야 북한이 지금도 뭐 어제 또 미사일 또 쐈잖아요. 뭐 초대형 방사포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부터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앞뒤 말이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총선을 의식해서 이게 북미 회담을 하면 어쨌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거니까 선거에 유리하겠죠. 너무 선거 유불리만 따진 거예요. 신북풍이라고 이게 보니까 과거는 1997년도에 총 쏴달라고 그랬나요? 그거 뭐 북풍을 유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 쉽게 총 쏴달라 이런 표현을 쓴 건데 무력 시해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게 북풍인데 이거는 역신북풍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북미회담을 하는 게 좋죠 지금. 북미회담을 해서 어떻게든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되는 건데 원내대표가 제1야당 원내대표가 가서 문재인 정부 믿지 말아라. 그게 말이 되니까 우리끼리 정치적 공방을 할 때 얘기할 것이지 미국 가가지고 한 얘기가 우리 정부가 이러 자꾸 속아 넘어가니까 북미회담 하지 마시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면 이거는 정말 책임져야 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예.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될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방한 인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열 용인대 교육대학 원장 최영두 경남대 최빈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